요리코를 위해 1989년 8월 22일 요리코가 죽었다. 요리코는 우리의 외동딸이었다. 상냥하고 현명한 딸이었다. 씩씩하고 명랑한 소녀였다. 생김새는 아내와 판박이었지만 홍갈색 눈 많은 나를 닮았다. 운동을 특별히 하지는 않았지만 균형 잡힌 몸매는 최근 들어 부쩍 여성스러움을 더해가는 중이었다. 강한 승부욕이나 예민한 감수성은 엄마에게 물려받았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또래보다 훨씬 야무졌던 요리코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린 나이에도 알았던 딸이기도 했다. 가끔 고양이 브라이언을 안고 마루에 앉아서 몇 시간이고 밖을 내다보곤 했다. 뭘 하냐고 물으면 요리코는 매번 새를 보고 있어 라고 대답했다. 휴일 오후에는 늘 애플파이를 구웠다. 내 서재에서 툭하면 멋대로 책을 들고 간 것도 요리코의 소행이었다. 그래놓고는 자기 방에 누가 들어오면 바로 얼굴을 찡그렸다. 학교에서는 꽃꽂이부에 들어갔다. 그래서 어느 날 느닷없이 온 집안이 제철꽃으로 만발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내 딸이지만 꽤 잘 자랐다고 생각했다. 우리 부부는 딸의 성장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다. 그러나 불과 17이라는 나이에 요리코는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나고 말았다. 갑작스레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시체 안치소에 누운 요리코의 싸늘한 뺨의 기운은 펜을 쥔 이 손 안에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다. 그것은 납처럼 파르스름한 가차없는 냉기였다. 요리코는 2번 다시 우리 품에 돌아오지 않는다. 집안이 코스모스로 가득해지는 일도 이제 다시는 없다. 너의 홍갈색 눈동자는 영원히 그 빛을 잃고 말았다. 대체 왜 우리 가족만이 이렇게 처참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 나는 납득할 수가 없었다. 너무나 부조리하다. 불공평하다. 어째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참사가 용납된단 말인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했길래? 14년 전 그 사고 이후 큰 불행에는 면역이 생겼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 재앙이 다시 반복될 리 없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가까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14년 전 사고로 아내 우미애는 척수에 돌이킬 수 없는 중상을 입었다. 그 부상으로 아내는 하반신의 모든 기능을 영원히 잃었다. 잃어버린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우리는 뱃속에 있던 8개월 된 아들도 함께 잃었다.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 어린 요리코가 무사하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구원이었다.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요리코는 우리 가족의 마지막 보루가 됐다. 아내의 몸으로는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우리는 홀로 남은 외동딸에게 모든 애정을 쏟아부었다. 요리코만은 어떤 불행과도 조우하지 않고 행복을 거머쥘 자격이 있다며 끊임없이 자기 암시를 걸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겪은 절망은 무의미해지고 만다. 요리코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었다. 요리코의 행복,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요리코가 흡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 삶의 보람이었다. 그게 잘못이란 말인가?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요리코는 누구보다 행복해질 권리를 갖고 있다고. 그건 나와 아내와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난 아들의 몫이었다. 그걸 요리코의 손에서 빼앗을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 14년 동안 우리는 그 사실을 굳게 믿어왔다. 그랬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느닷없이 배신을 당했다. 가장 비열한 배신이다. 요리코가 죽었다. 이제 막 17이 됐을 뿐인데 살해당했다. 어젯밤 요리코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무단 외박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서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우미애에게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침대에서 몸을 뗄 수 없는 아내에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미애는 별달리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요리코가 밤에 엄마 방에 얼굴을 비치지 않았던 적이 종종 있어서였다. 아내에게 잘 자라고 한 후 나는 아침까지 한숨도 못 자고 요리코의 귀가를 기다렸다. 아버지로서 딸을 신뢰했지만 어쩌면 착각이었는지도 모른다. 불안은 시시각각 깊어져서 몇 번이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참았다. 어쨌든 아침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렀다. 17이면 이제 어른이다. 자기 앞가림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딸로 키웠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날이 밝아도 요리코는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벨 소리에 깼다. 어느샌가 꾸벅꾸벅 전 모양이었다. 아침 8시가 지난 시각이었다. 전화를 받자 상대는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혔다. 감정을 죽이는데 익숙한 인간의 목소리로 느껴졌다. 따님이 지금 댁에 있나요? 아니요. 그제야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실은 어젯밤부터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역시 그렇군요. 저 실은 조금 전 사이메이 여학원 인근 공원에서 젊은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껄끄럽습니다만 아무래도 댁의 따님 요리코 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꾸할 말이 잃었다. 전화기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떨리는 손가락에 힘을 넣은 게 고작이었다. 시체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 가족분께서 석까지 와주셨으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나는 겨우 대답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고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한동안 넋을 잃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귓속에서 기묘한 이명이 메아리쳤다. 요리코가 죽다니 현기증이 났다. 열이 펄펄 끓는 혼미한 상태로 절벽에서 몸을 내던진 기분이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루 종일 이러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오해일 가능성도 있었다. 오해이기를 간절히 빌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그 기도가 헛되리라는 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일을 바로 아내에게 알릴 용기가 없었다. 좀 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말하기로 결심했다. 우미의 간병인 모리무라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얼른 집에 와달라고 부탁했다. 사정을 설명하자 모리무라 씨는 네?
라고만 되묻고 말을 잃었다. 아내에게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나는 몇 번이나 모리무라 씨에게 당부했다. 우미에게는 잠깐 볼 일이 생겼다고만 말하고 집에 나섰다. 내 손으로 운전하고 갈 기력이 없었다. 조금 나가서 택시를 잡아타고 미도리 기타 석까지 갔다. 침울한 인상의 젊은 형사가 나를 시체 안치소까지 안내했다. 어두침침하고 으슬으슬한 공간이었다. 안치되는 방 중앙에 오독칸이 놓여 있었다. 하얀 천 밑에 누인 몸은 다름 아닌 요리코였다. 뭔가를 호소하는 듯한 얼굴이었다. 내 딸인 걸 알고도 이성을 잃지 않는 게 신기했을 정도였다. 2층 방에서 나카하라라는 중년의 형사에게 사정 청취를 받았다. 딸을 발견한 사람은 사이메이 여학원 고등부 배구부원인 모양이었다. 오늘이 여름방학 연습일이라서 이른 아침 7시경 러닝을 하며 공원을 지나가다가 산책길 옆 수풀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한다. 마침 배구부원 중에 요리코와 같은 반 학생이 있어서 신원이 조속히 파악된 것이었다. 시체 경부에 교사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말했다. 타살입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그 말을 듣기 전까지 딸이 살해됐을 가능성을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다. 가까스로 가라앉았던 현기증이 다시 나를 엄습했다. 그 외에 다른 외상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사망 시각이 어젯밤 12시 이전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군요. 다행히 시체에 다른 폭행이 가해진 흔적은 없었습니다. 다행이라고? 딸이 살해당한 아버지 면전에다 어떻게 다행이라는 말을 할 수 있냐고 속으로 욕을 퍼부었다. 그런데 마음 따위는 헤아리는 기색도 없이 형사는 설명을 이어나갔다. 따님의 시체는 이제 사법회부에 들어갑니다. 사법회부가 끝나면 사망 시각은 보다 명확해질 겁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는 어제 요리코의 행방에 대해 질문했다. 오후까지는 집에 있었지만 6시쯤 친구 집에 간다며 외출한 이후로는 알 수 없다고 대답했다. 친구 이름도 묻지 않았다. 평소와 다른 점은 느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무단 외박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 후 여러 차례로 시간을 뺏기는 바람에 귀가가 상당히 늦어지고 말았다. 모리무라 씨는 뭔가 도움이 될지 모른다면서 오늘 밤 머물고 가겠다고 고집했다. 그 마음 씀씀이는 고마웠지만 오늘만은 아내와 단둘이 있고 싶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오늘은 물러나달라고 말했다. 모리무라 씨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다고 하고 돌아갔다. 아내의 방에 들어서자 불안한 눈빛이 나를 맞이했다. 막연하게나마 사태를 짐작한 눈치였다. 우미에는 직감이 날카롭다. 여보, 유리코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침대로 다가가서 아내의 손을 꽉 움켜잡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말이 나오지 않았다. 우미의 뺨을 가슴에 갖다 댔다. 그 자세로 힘껏 껴안았다. 죽었어. 살해당했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게 무슨... 여보... 둘 다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아내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14년 전처럼 눈물이 쉼없이 흘러나와 멈추지 않았다. 아내가 잠든 후
나는 요리코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침까지 요리코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아무도 없어야 할 방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브라이언이었다. 침대 밑에서 기어나온 브라이언은 내 무릎에 몸을 비비고는 배고프다는 듯 울었다. 요리코가 없으니 챙겨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다. 아마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리라. 나도 마찬가지였지만 허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캣푸드 캔을 따서 주자 브라이언은 기다렸다는 듯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요리코가 죽었다는 걸 알리 만무하다. 요리코는, 네 주인은 이제 이 세상에 없다고 몇 번이고 고양이에게 알려줬다. 마지막에는 내 말을 알아들은 것 같았다. 요리코의 의자에 올라앉더니 브라이언은 구슬프게 울었다. 주인의 온기가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다는 듯이. 나는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라 펜을 쥐고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요리코를 죽인 범인을 증오한다. 8월 23일 모리무라 씨와 야지마 구니코 씨가 위로차 찾아왔다. 구니코 씨는 아내의 담당 편집자다. 덕분에 우미에도 조금은 기운을 차린 듯했다. 두 사람의 배려와 도움에는 아무리 감사를 표현해도 부족하다. 특히 구니코 씨는 의욕상실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나를 대신해 장례 절차를 비롯한 모든 일을 처리해줬다. 구니코 씨는 우리 부부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줬다. 그게 고마웠다. 그러고 보면 14년 전 사고에도 구니코 씨에게 신세를 졌었다. 몸이 불편해진 아내에게 동화를 써보라고 권한 것도 이도 구니코 씨였다. 예전부터 계속 신세를 져왔던 것이다. 모리무라 씨도 내팽개졌던 집안일을 척척 정리해줬다. 두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후에는 연구실에 다카다군이 전화해줬다. 기운 내세요. 저희는 언제나 교수님 편입니다. 라고 다카다군이 말했다. 고맙네. 자네의 마음 감사히 받겠네. 라고 대답했다. 내 주위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저녁에는 나카하라 형사가 찾아왔다. 어제 미도리 기타서 2층에서 얘기했던 형사다. 수사 진척 상황을 전하러 왔다. 나는 혼자서 그와 마주했다. 요리코를 죽인 범인을 알아내는 것만이 지금 나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관심사였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적당히 인사를 주고받은 후 나카하라 형사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우선 시체해부 결과입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21일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입니다.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따님이 저녁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인은 교살에 의한 질식사입니다만 안타깝게도 경부에서는 조회 가능한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손자국은 일반 성인 남성의 크기였습니다. 따님의 시체는 숲을 속에서 발견됐지만 범행 현장은 다른 곳이라 추정됩니다. 아마도 범인은 산책길에서 요리코 씨를 습격하고 살해한 후 시체를 감출 목적으로 숲을 속에 숨겼겠죠. 공교롭게도 화창한 날이 이어지며 지면이 굳는 바람에 범행 현장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범인의 유류품도 발견되지 않아서 물증이 빈약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군요. 지금은 인근 탐문수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범행 시간 역시 늦은 시간이라 목격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가 한숨을 내쉬자 기다렸다는 듯이 나카하라 형사의 말투가 갑자기 바뀌었다.
그런데 5개월 전쯤에 같은 고등학교에서 현립고등학교 여학생이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목까지 졸려 살해된 사건이 일어난 걸 아십니까? 네. 범행 장소가 딸이 다니는 학교랑 아주 가까웠고 피해자가 딸과 같은 학년이라서 무척 걱정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실은 그 뒤로도 여중생이 그 공원에서 괴한에게 습격을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범인이 잡히지 않았지만 저희는 동일한 성범죄자의 범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장소와 수법을 보건대 동일범의 소행임에 틀림없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엉겅퀴처럼 솟아나 그 가시를 쓸어내리는 것 같은 전율에 휩싸였다. 나는 속으로 느낀 당혹감을 그대로 입 밖으로 내뱉었다. 하지만 아까는 딸에게 폭행을 당한 흔적이 없었다고. 그렇습니다. 아마 범인은 저항하는 요리코 씨를 얌전하게 만들 작정으로 목을 조르다가 의도치 않게 살해해버려서 겁을 먹고 도망쳤겠죠. 그럼 말도 안 되는. 나카하라 형사는 살짝 고개를 저은 것처럼 보였다. 설령 요리코 씨가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아마 이전 사건의 피해자처럼 살해됐을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습범입니다. 그런 놈이 활개치게 놔둔 것은 분명 저희의 잘못입니다. 특별수사반을 조직하고 성범죄자 리스트를 재차 체크하고 있습니다. 단서는 적지만 이번에야말로 범인을 반드시 잡고야 말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카하라 형사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머리 어딘가가 망가진 성범죄자가 아무 의미도 없이 요리코에게 손을 댔다고? 말도 안 된다. 이건 사회면 한 귀퉁이에 실리는 이름도 없는 타인이 아니라 내 딸 요리코에게 일어난 일이다.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랬다가는 요리코도 마음 편히 세상을 떠나지 못한다. 그렇지만 노골적으로 이 일을 제기하자니 망설여졌다. 조금 머뭇거린 후 애둘러 물어봤다. 그렇지만 왜 요리코는 그런 시간에 혼자서 공원을 걷고 있었을까요? 6시에 집에 나간 후 그때까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분 전환 삼아서 밤 산책이라도 하던 게 아닐까요? 나카하라 형사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다. 그 나이 때 딸에게 밤 외출을 허락한 아버지의 경솔함을 은근히 비난한 것이었다.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내 속내를 간파하고 반발하는 눈치였다. 수사의 난항이 예상되니 나카하라 형사도 초조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터였다. 나도 순간 발끈했지만 애써 화를 억눌렀다. 싸워봐야 아무 득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나카하라 형사가 돌아간 후 나는 다시 요리코의 방에 틀어박혀 홀로 암담한 상념에 빠져들었다. 내 잘못이었을까? 나카하라 형사가 넌지시 암시했듯 요리코의 죽음은 역시 내 경솔함에서 비롯한 걸까? 혹시 내가 그날 밤 귀가가 늦은 딸을 걱정해서 얼른 조치를 취했더라면 요리코는 죽지 않을 수 있었을까? 겁쟁이인 나는 아내에게 이 질문을 할 수 없었다. 만약 우미애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범인을 증오할 자격을 잃고 요리코를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을 유죄 선고받아야 한다. 허나 아무리 고민해도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변명하는 건 결코 아니다. 내 실수를 전부 부정할 마음도 없거니와 나카하라 형사의 비난을 받아들일 각오도 하고 있다. 하지만 내게 절실한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그건 오늘 나카하라 형사의 태도가 어딘가 석연치 않고 미적지근했기 때문이다. 그가 제시한 소견도 어딘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구석이 있었다. 결코 양심을 속이려는 아버지의 푸념 따위가 아니다. 지금의 내게 그런 자기 기만은 필요 없다.
내게 필요한 건 단 하나. 요리코의 죽음에 대한 진상뿐이다. 단언해도 좋다. 나카하라 형사는 뭔가 숨기고 있다. 8월 24일.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나는 상상치도 못한 사실을 발견했다. 지금은 그 발견을 후회할 정도다. 하지만 요리코를 죽인 남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요리코는 임신 4개월의 몸이었다. 이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된 계기는 너무나 사소한 것이었다. 어째서 갑자기 딸의 유품을 정리하겠다는 마음이 들었는지 나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나는 딸의 방을 무턱대고 휘젓고 다녔다. 자학적인 행위였다. 한없이 밀려오는 그리움에 정신은 놓을 것 같으면서도 내 손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러다 책상 서랍 안에서 나온 것은 생각지도 못한 물건이었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그건 병원 진찰권이었다. 무라카미 산부인과 의원. 전화 044-852 땡땡땡땡. 그렇게 적혀 있었다. 깔끔한 볼펜 글씨로 틀림없이 니시무라 요리코라는 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초진일은 이번 달 18일. 요리코가 살해당하기 사흘 전 날짜였다.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어째서 요리코한테 산부인과 진찰권이 있단 말인가? 아무리 고민해봤자 알 수 없기에 굳게 마음먹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몇 번을 걸어도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 이유를 깨닫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다. 오늘은 목요일이다. 일요일과 목요일, 공휴일에는 휴진한다고 진찰권 뒷면에 명기되어 있었다. 아무도 받지 않는 게 당연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고민에 휩싸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요리코가 산부인과 진찰권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상상만 해도 구역질이 치미는 가능성이었지만 당장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어떻게? 그 순간 어제 나카하라 형사의 미적지근한 태도가 생각났다. 경찰은 요리코의 시체를 해부했다. 그렇다면 나카하라 형사는 내 의문을 해결해줄 확실한 답을 갖고 있을 터였다.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나는 주저하지 않고 미도리 기타서로 전화를 걸어 나카하라 형사를 찾았다. 다행히 그가 있어서 통화할 수 있었다. 무슨 일이죠? 니시무라 씨? 나카하라 형사가 말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제 딸이 임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카하라 형사가 길게 탄식을 토하는 소리가 들렸다. 4개월이었습니다. 나카하라 형사가 그제야 인정했다. 내 직감은 정확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리코의 방에서 산부인과 진찰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왜 숨겼습니까? 설명해 보시죠. 나카하라 형사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꾹 누른 듯한 기침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그러고는 그가 말을 꺼냈다. 해부 결과 저흰 피해자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리코 씨가 알지도 못하는 성범죄자가 무차별적으로 저지른 범행의 희생자가 됐다는 걸 안 이상 이번 사건과 요리코 씨의 임신 사이에 관련이 없음은 애초에 명백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연령을 고려해서 또 피해자의 명예를 위해서도 임신 사실을 일정 공표하지 않고 숨기기로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전 요리코의 아버지입니다. 마땅히 알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옳은 말씀이지만 오히려 모르고 넘어갈 권리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사실이 전해지면 유족분들이 훨씬 괴로워할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차라리 알려지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유족에 대한 나름 최선의 배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니, 어차피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 어쩔 수 없군요. 이 일로 마음 상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군요. 혹여라도 따님을 임신시킨 남자를 찾아내서 손을 보겠다는 마음은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짓을 해봐야 더 비참해질 뿐이고 그런다고 따님이 편안히 세상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이 일은 얼른 잊으시죠. 그리고 저희가 살인범을 잡기를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그 말만 남기고 나카하라 형사는 막무가내로 전화를 끊었다. 몸속이 얼어붙은 듯이 뻣뻣이 굳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틀에 갇혀 온몸이 옥죄이는 것 같았다. 나는 전화기를 놓지 못한 채 방금 대화 내용을 차근차근 곱씹어봤다. 믿을 수 없었다. 내가 나서서 들이민 질문이지만 모순적이게도 너무나 잔인한 대답이었다. 나카하라 형사의 말 중 옳은 지적도 있었다. 훨씬 더 괴로워할 게 눈에 보였다고. 아니, 그런 애두르는 말로는 부족했다. 내게는 도저히 참기 어려운 타격이었다. 어떤 의미로는 딸의 죽음 이상으로 나를 뒤흔드는 치명타였다. 나는 요리코의 몸의 변화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런데 벌써 4개월이었다니. 매일 얼굴을 맞대고 지내면서도 자기 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다. 이야말로 아버지로서 자격 상실이 아닌가. 요리코는 아직 17이었다. 물론 몸은 어엿한 여성이었지만 내 딸만은 그런 난잡한 짓을 할 리 없다고 믿었다. 요즘 학생들이 아무리 성에 개방적이라고 해도 내 딸만은 그런 경향에 물들이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다. 지금도 섹스는 요리코와 어울리지 않다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하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여태껏 내가 몰랐던 딸의 이면이 불쑥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나 역시 남들과 똑같이 어리석고 고리타분한 아버지에 불과했을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 요리코가, 내 딸이 정말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뿐이었다. 대체 어떤 남자일까? 요리코는 스스로 그놈과 몸을 섞었을까? 언제, 어디서? 뱃속의 아이는 어쩔 작정이었을까? 왜 우리에게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지? 우리를 안 믿어서? 그게 아니면 우리는 요리코에게 배신당한 걸까? 그러나 모두 때늦은 물음이었다. 치명적으로 늦었다. 아직 너무나 어린 딸을 잃은 후 그 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만큼 가여운 존재가 세상에 또 있을까? 그것도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의 아이를 말이다. 어떻게 그리 쉽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나카하라 형사의 말처럼 없던 일로 치부할 생각은 전혀 없다. 오히려 경찰의 지나치게 성급한 수사 방침이 못마땅했다. 성범죄자의 범행이라고 섣불리 단정짓고 요리코의 신변 조사에 손도 대지 않는다니. 딸의 나이를 고려하면 임신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살해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상식조차 없단 말인가. 게다가 상대 남자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일단 그를 찾아내는 게 선결 과제 아닌가. 그러나 나카하라 형사의 언동을 보면 경찰은 딸의 임신을 작정하고 숨기려 한 듯했다. 내 억측일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누군가가 수사진에 압력을 넣은 게 아닐까. 예컨대 딸의 학교에서 예기치 않은 스캔들을 두려워해 사전에 방어막을 쳤다면? 사이메이 여학원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살인 명문학교다. 또한 이사장은
보수당 유력 의원의 여동생이다. 오빠의 후원회가 현내 은밀한 세력을 갖고 있고 현정에도 반원력을 발휘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내 기호라면 좋겠지만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점은 일단 유념해둘 필요가 있다. 경찰도 믿을 수 없다. 우미애에게는 요리코의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아내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다. 언젠간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사실을 알릴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당분간 내 마음속에 묻어둬야 한다. 우미애에게 숨겨야 한다는 상황은 괴롭지만 어쩔 수 없다. 아내를 사랑하기에 필요한 거짓말이다. 아내도 분명 내 거짓말을 용서할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나서도 오후 내내 슬픔에 잠긴 우미의 눈동자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당신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 라고 우미애가 물었을 때는 하마터면 모든 걸 털어놓을 뻔했다. 앞으로는 단단히 조심해야겠다. 내일은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볼 생각이다. 딸의 죽음과 관련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고독한 탐색이 되리라. 하지만 각오는 굳혔다. 어제부터 브라이언이 보이지 않는다. 어딘가로 가버린 모양이다. 딸과 이어진 고리 하나를 잃어버린 것 같아 쓸쓸하다. 8월 25일 오전에 산부인과에 전화를 해서 의사와 만날 약속을 잡았다. 의사는 요리코가 살해됐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조심스러운 어조로 뉴스를 챙겨보지를 않아서 라고 말한 후 정중히 조문 인사를 덧붙였다. 정직하게 느껴지는 그의 대답에 나는 어쩐지 안도했다. 11시에 모리무라 씨가 와서 나는 얼른 외출하기로 했다. 점심을 먹지 않고 커피만 마시고 집에서 나왔다. 물론 행선지는 밝히지 않았다. 차로 20분쯤 달려 목적지인 병원을 찾아냈다. 사기누마역 바로 옆이었지만 거의 발걸음을 한 적이 없는 장소라서 무라카미 산부인과라고 적힌 간판을 무심코 지나치고 말았다. 병원 근처에 주차하고 주변을 잠시 정처 없이 돌아다녔다. 이 일대는 주소지가 가와사키시로 되어 있다. 동네 분위기는 내가 사는 곳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아주 사소한 차이들의 위화감을 느꼈다. 같은 연선을 따라 위치한 이웃 동네인데도 마치 생전 처음 접하는 동네에 온 기분이었다. 요리코가 일부러 이곳의 병원을 선택한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무라카미 의사는 눈매가 선해 보이는 50대 중반의 의사였다. 흐트러짐 없이 뒤로 넘긴 잿빛 머리와 흰 가운 안에 고급스러워 보이는 넥타이를 늘어뜨린 스타일이 호감을 주었다.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로서 상당히 성공을 거둔 듯했다. 미도리 기타서의 나카하라 형사보다는 훨씬 신뢰감을 주는 인물이었다. 내원했을 때는 4개월 말경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경찰에서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해부가 이루어졌군요. 가엾게도. 무라카미 의사의 말에 따르면 8월 18일 오후 요리코는 혼자 병원을 찾아왔다.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었다고 한다. 요리코는 3달 가까이 생리가 없다고 의사에게 털어놓았다. 진찰 결과 역시나 임신이었다. 그 소식을 전하자 요리코는 어째서인지 안도하는 표정을 지은 모양이었다. 출산 의사를 물으니 가능하면 낳고 싶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어쨌든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부모님과 잘 의논한 뒤 다시 한번 내원하라고 타이르고 돌려보냈다고 한다. 그때 바로 집으로 연락해 주셨다면 어쩌면 우리 딸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허망한 심정이 그대로 입을 통해 나오고 말았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저도 제 불찰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설령 미성년자라고 해도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고 따님의 경우 출산 의지를 갖고 있어서 제가 구태여 주제넘은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그에게 왜 연락하지 않았냐고 책망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나는 속으로 스스로를 꼬집었다. 내 발언이야말로 일종의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정확한 날짜는 언제쯤일까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난 때 말입니다. 수태 시기 말인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단했을 당시 5월 중순에 집히는 일이 있다고 하더군요. 확실히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생리주기로 봐서 18일 전후겠죠? 자연스럽게 상대를 배려하는 무미건조한 말투였다. 그의 친절에 기대어 하나 더 물어봤다. 아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뭔가 알 수 없었나요? 쉽지 않네요. 혈액형이라도요. 안타깝지만 태아 혈액형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게 묻는 편이 빠르지 않을까요? 아마 해부시와 검사가 이루어졌을 테니까요. 무라카미 의사는 진료 기록을 다시 보고 나서 덧붙였다. 뱃속 아이의 발육 상태는 무척 양호했습니다. 더는 들을 게 없다고 여겨 나는 의사에게 인사하고 물러나려고 했다. 몸을 일으켰을 때 그가 뭔가 생각났는지 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고 보니까 따님이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진단서요? 임신 4개월이라고 말인가요? 네, 그 자리에서 한 장 써줬습니다. 어디에 쓸지는 가르쳐주지 않았지만요. 돌아가는 길에 공중전화해서 경찰에게 연락했다. 뱃속의 아이를 공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비협조적인 나카하라 형사를 간신히 설득해 혈액형을 알아냈다. B형 남자아이였다. 말이 나온 김에 묻는다는 듯이 딸의 소지품 중에 의사 진단서가 없었냐고 물었다. 그런 물건은 나오지 않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나카하라 형사가 괜한 의심을 품기 전에 내가 먼저 전화를 끊었다. 집에 돌아와 요리코의 방을 샅샅이 뒤졌다. 이번에는 목적이 분명한 탐색이었지만 진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내 확신은 더 굳어졌다. 오후 늦지막이 마침내 요리코가 경찰서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오랫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오늘 밤은 오랜만에 가족 셋이서만 보낼 것이다. 나는 아내를 위해 요리코를 아내의 방으로 옮겼다. 요리코는 납상자처럼 무거웠다. 마지막 대면에 우미에이는 다시 눈물을 보였다. 브라이언이 사라져서 아쉬울 따름이었다. 결코 임신 4개월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악질적인 장난에 휘말린 기분이었다. 이 모든 것이 악몽 같았다. 그러나 이 악몽에선 절대 깨어날 수 없다. 나와 우미의 하나뿐인 딸, 저 홍갈색 눈동자, 가엾은 요리코, 죽은 우리 딸. 누구보다 사랑했던 딸이 죽어서 지금 우리 앞에 있다. 관속에 누워 꼼짝도 안 한다. 요리코, 내 딸. 내가 알았던 요리코. 내가 몰랐던 요리코. 관속의 싸늘한 몸은 대체 어느 쪽 요리코인가? 1년의 명제와 추론, 하나의 확신과 하나의 결의.
요리코가 굳이 진단서를 끄는 이유는 하나밖에 생각할 수 없다. 임신 4개월의 몸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누군가의 눈앞에 내밀어 그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다. 그리고 진단서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이상 분명 누군가에게 보여진 것이다. 즉 본인과 의사 외에 또 한 사람, 요리코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는 인간이 존재한다. 그가 바로 요리코를 임신시킨 장본인이다. 이건 억지스러운 주장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무엇보다 그 외의 가능성을 검토한들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요리코는 무라카미 의사에게 남자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남자와의 관계가 비정상적이었기에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요리코가 그 남자에게 진단서를 내밀며 책임지라고 추궁했어도 이상하지 않다. 요리코는 어릴 적부터 궁지에 몰리면 대책이 나오는 아이였다. 그날 저녁 요리코가 외출한 건 그 일 때문이었다. 사흘 내내 혼자 고민하던 끝에 요리코는 상대와 정면에서 부딪히기로 가까스로 마음을 굳혔으리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남자를 만나러 가서 그 남자의 아이가 자기 뱃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 행동이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그 남자는 딸의 몸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임신시켰다는 중압감에 겁을 먹고 목숨까지 빼앗았다. 능욕에다 살인까지. 요리코를 죽인 인물은 우발적으로 마주친 성범죄자 따위가 아니었다. 범인은 요리코와 한 번은 관계를 맺은 특정한 남자다. 요리코, 내일은 네 장례식이란다. 나는 너라고 하는 형상과는 작별을 구해야만 한단다. 하지만 네 삶과 관계 맺은 인간의 자취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 남자를 찾아내고 말겠다. 경찰은 믿지 않는다. 이 손으로 그 인간이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 8월 26일 요리코의 장례식이 끝났다. 가까운 가족끼리 조용히 치렀다. 고별식에는 요리코의 학교 친구들이 많이 왔다. 문상객 중엔 친척과 내 대학 동료들 사이에 섞여 나카하라 형사의 모습도 보였다. 나는 상주로서 형식적인 인사만 건네고 누구와도 거의 말을 섞지 않았지만 요리코의 담임과는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가이라는 이름의 여교사였다. 요리코의 학교 생활이라든가 가까운 친구의 이름은 들었지만 남자와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우미에는 침대에서 떨어질 수 없는 몸이라 딸의 장례식조차 참석할 수 없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었다. 괜한 고통으로 마음이 어지럽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아내에게는 다행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우미의 가슴에 더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모리무라 씨도 아주 잠깐 얼굴을 비쳤을 뿐이었다. 혼란스러운 내 감정과는 무관하게 장례식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가장 바삐 움직인 사람은 실무를 맡아준 구니코 씨와 다카타 군이었다. 다카타 군은 정말 훌륭한 청년이다. 요리코에게도 다카타 군 같은 형제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 반면 나는 쇼크 상태에 빠진 환자처럼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친척들이 신경 쓴답시고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사실은 그냥 내버려두길 바랬다.
내 심장은 통렬히 휘몰아치는 감정의 폭풍에 유린당하는 중이었다. 그 중에서 특히 격렬하게 나를 몰아세우는 복수의 맹세는 슬픔과 분노로 점점 팽창하며 예리한 칼날처럼 나를 후벼파고 있었다. 딸의 출관을 지켜보는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부짖고픈 충동이 수없이 솟구쳤다. 요리코, 반드시 네 복수를 이루고 말겠다. 하지만 이 맹세는 모든 것이 끝나기 전까지 내 가슴속에 묻어둬야만 한다. 결코 누구도 알아차려서는 안 된다. 피를 토할 듯한 필사적인 각오로 나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나는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요리코를 죽인 범인이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 무엇도 이 결심을 흔들지 못한다. 정당하고도 유일한 죗값은 죽음뿐. 나는 그 남자를 기필코 죽일 것이다. 행동을 시작하기 전엔 방침이 필요하다. 나 혼자서 비밀리에 표적을 특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더더욱 아무 계획 없는 무모한 행동은 절대 삼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격정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서 냉정하게 사고해야 한다. 오래전에 야수는 죽어야 한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세실 데이루스가 니콜라스 블레이크라는 필명으로 쓴 추리소설로 사랑하는 외아들을 뺑소니로 잃은 아버지가 범인을 혼자 힘으로 찾아내 자신의 손으로 복수를 이룬다는 줄거리다. 지금 나의 처지는 그 책 속 아버지와 정말 똑같다. 허구의 이야기지만 나는 나 자신을 이 소설 속 주인공에 포개어놓고 그의 사고를 꼼꼼히 따라가야 한다. 기묘하게도 이 이야기에는 지금의 내게 용기를 불어넣고 가혹한 현실로부터 일으켜 세우는 힘의 원천이 잠재해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소설 속 아버지는 뺑소니 현장에서 목격자를 찾지 못하자 오로지 추론만으로 사고 당시의 상황과 범인의 심리를 재현하여 범인의 속성을 논리적으로 좁혀나간다. 나도 그를 참고하여 증오에 맞지 않는 범인에 대해 알아낸 사실을 종이 위에 항목별로 적어보려 한다. 나아가야 할 길은 그 안에서 자연스레 떠오르리라 믿는다. 소설 속 아버지는 뺑소니 현장에서 목격자를 찾지 못하자 오로지 추론만으로 사고 당시의 상황과 범인의 심리를 재현하여 범인의 속성을 논리적으로 좁혀나간다. 나도 그를 참고하여 증오에 맞지 않는 범인에 대해 알아낸 사실을 종이 위에 항목별로 적어보려 한다. 나아가야 할 길은 그 안에서 자연스레 떠오르리라 믿는다. 이런 경우에 1. 범인의 혈액형은 B형 아니면 AB형이다. 이건 당연하다. 요리코의 혈액형은 O형이다. O형 모체가 B형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그 아버지의 혈액형은 두 종류로 국한된다. B형이거나 AB형이다. 2. 그는 올해 5월 18일 전후로 요리코와 육체관계를 가졌다. 이 또한 자명한 사실이다. 아버지로서는 그 행위가 단 한 번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믿고 싶다. 날짜를 조금 더 명확히 좁힐 수 없을까? 나는 수첩에서 5월 페이지를 펼쳐서 요리코의 귀가 시간이 평소보다 늦었던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을 더듬어 봤다. 5월 15일 월, 16일 화, 집에서 다카다와 학회자료 검토, 17일 수, 교수 모임, 18일 목, 19일 금, 20일 토, 21일 학회 출석, 15, 16, 18일에는 특별히 의심 가는 일은 없었다. 17일에는 교수 모임이 끝나고 동료와 한잔하러 가서 내가 늦게 귀가했지만 요리코는 계속 집에 있었을 것이다. 7시쯤 전화했을 때 요리코와 통화한 기억도 있다.
문제는 19일과 20일 밤이다. 나는 시즈오카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틀간 집을 비웠다. 돌아온 것은 21일 오후였다. 이 이틀이 수상하다. 요리코는 이 기간에 꽤 자유롭게 행동했을 것이다. 오리무라 씨가 와서 같이 지냈다고 해도 아내에게 딱 붙어 있어야 했으니 딸에게까지 주의가 미쳤을 리 없다. 그렇다면 요리코로서는 바라던 기회가 온 셈이다. 이걸로 이야기의 앞뒤가 맞는다. 관계가 이뤄진 날은 5월 19일 아니면 20일이 틀림없다. 다음으로 넘어가자. 3. 행위는 양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는 요리코에게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추측이 상당히 섞여 있었지만 결코 마구잡이로 끼워 맞춘 어림짐작이 아니다. 요리코가 폭력적인 욕정과 조우하지 않았으리라 확신한다. 진단서의 존재를 고려하면 상대가 생면부지의 괴한일 가능성은 없다. 간간히 몸과 마음 양쪽에 가한 충격을 놓쳤을 만큼 내가 둔감하지 않다고 자신했거니와 요리코가 무라카미 의사에게 출산 의사가 있다고 밝힌 사실만 봐도 그 점은 확실하다. 딸이 먼저 관계를 요구했다고는 상상할 수 없지만 최소한 요리코가 상대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가 딸과 동세대 인간이라고는 상정하기 어렵다. 요리코의 성격상 10대 철부지에게 몸을 맡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상대는 훨씬 연상의 남자라고 생각하는 편이 정확하리라. 어린 아가씨가 곧잘 빠지는 함정에 요리코도 발을 헛디딘 것이다. 요리코가 몸을 허락할 만큼 가깝게 어울린 연상의 남자라고 하면 용의자의 범위를 상당히 좁힐 수 있지 않을까. 4. 그는 요리코의 임신으로 무언가 대단히 치명적인 불이익을 예감했다. 이것도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 불이익이 어떤 성질의 것이냐는 점이다. 지난 항목의 추정을 미루어 짐작하자면 사회적 지위에 실추라는 쪽이 유력하다. 요리코는 아직 미성년자였기에. 5. 그는 발끈하면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경향이 있다. 전후 상황으로 추측건대 범행이 충동적으로 일어났음은 명백하다. 교살이라는 수법이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요리코의 임신은 범인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음이 분명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범인에게 동정의 여지가 없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아무 저항도 하지 않는 소녀에게 손을 대는 남자는 애당초 동정할 가치가 없다. 6. 그는 공원 주변 지리에 박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범행 현장은 공원이 아닐 것이다. 나카하라 형사가 범행 현장을 특정할 수 없다는 말을 흘렸었다. 무엇보다 17 먹은 소녀가 연상의 남자에게 중대한 비밀을 털어놓는 장소로 과연 공원 산책로를 선택할까? 분명 요리코는 다른 장소에서 살해됐을 것이다. 그리고 범인은 밤중에 요리코를 공원에 옮겨서 숲을 속에 방치한 게 틀림없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의 흔적을 숨기고 성범죄자의 범행으로 위장하기 위해서다. 게다가 그 주변은 밤이 깊어지면 인기척이 끊겨서 누군가에게 목격당할 위험이 상당히 낮다는 이점도 있다. 이 사실로부터 거꾸로 따져보면 범인이 공원 지리에 밝은 사람이라고 쉽사리 유추할 수 있다. 어쩌면 공원 주변에 사는 주민일지도 모른다. 조금 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 21일 밤, 요리코가 범인의 집을 방문해 거기서 살해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범인의 집이 공원 근처라면 걸어서 가기에는 지나치게 먼 거리다.
그런데 그날 요리코는 집에서 나갈 때 자전거를 두고 갔다. 그렇다면 요리코는 버스를 이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왜 요리코는 자전거를 타고 가지 않았을까? 한겨울 가장 추운 시기를 빼고 요리코는 매일 자전거로 학교를 통학했다. 굳이 버스를 탈 이유가 없다. 21일은 날도 화창해서 비가 올 걱정이 없었고 자전거도 고장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요리코가 구태여 자전거를 두고 간 이유가 뭘까? 짐작가는 이유가 딱 하나 있다. 요리코가 방문하려고 한 집이 급격한 오르막길에 있었던 것이다. 여자애가 페달을 밟고 올라가기 힘든 비탈길에 집이 위치했다고 상정하면 요리코가 자전거를 두고 간 사실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결론. 범인은 버스 노선과 가까운 고지대에 산다. 여기까지 쓰고 펜을 내려놓은 후 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무심코 간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말 나의 어리석음을 저주하고 싶어진다. 7. 왜 경찰은 요리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수사를 벌이는가? 오늘 처음 든 의문이 아니다. 처음이기는커녕 이 의문에서부터 피어난 경찰에 대한 불신이야말로 내 고독한 추적의 출발점이다. 나는 엊그제 쓴 수기에서 이 의문을 해소할 유력한 가설 하나를 타진해보았다. 즉, 8. 학생의 스캔들로 학교 이미지가 손상될 것을 두려워한 사임의 여학원의 경영자가 경찰에 정치적 압력을 넣어서 불상사의 발각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설은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가설이 맞다는 전제하에 대담한 추리를 전개해보자. 학교 측에서 두려워하는 스캔들의 실체는 요리코의 임신 이상의 스캔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단적으로 말하면 범인이 학교 관계자일 가능성이다. 예컨대 요리코가 다니는 학교 교사라면 9. 그는 사임의 여학원 고등부 교사이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일까? 아니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 명문 여학교의 교사가 제자와 관계를 맺고 임신시킨 데다가 살해까지 했다면 이미 그 교사 혼자 책임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학교 측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에 압력을 넣었대도 하등 이상할 게 없다. 실제로 그들은 그럴 힘을 갖고 있다. 게다가 고맙게도 익명의 성범죄자라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대역까지 마련하게 된 상황이다. 이 결론은 지금까지 범인에 대한 도출한 단서 중 제3항과 제4항을 완벽히 충족한다. 또 공원은 학교에서 엎어지면 코다울 위치에 있으므로 제6항과도 들어맞는다. 내 결론이 빗나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하나, 요리코는 결코 요란하게 노는 10대가 아니었고 중학교 때부터 계속 여학교를 다녔다. 당연히 이성과 마주칠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몸을 섞을 정도로 친밀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라면 역시 학교 교사가 아니겠는가. 결심했다. 제 9항의 물음표는 지우자. 가까스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일 더욱 진전이 있기를 기도한다. 8월 27일 복수의 화살은 관역을 정했다. 요리코를 죽인 범인의 꼬리를 잡는데 성공한 것이다. 나는 결코 신앙심이 깊은 인간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요리코의 영혼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아침 나는 전화 2통을 걸었다. 이마이 노조미와 고노리에. 어제 담임으로부터 알아낸 이름이었다. 둘 다 요리코와 같은 반이었고 가장 친한 친구였다고 한다. 친구들에게 딸에 대한 추억을 듣고 싶다고 부탁했다. 두 사람 다 흔쾌히 승낙해 주었지만 내 속셈은 딴 데 있었다. 오후 3시에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둘은 교복 차림으로 함께 카페에 들어왔다. 얼굴을 보니 낯이 익었다. 어제 고별식에서 유난히 눈을 붉히고 눈물을 쏟아내던 소녀들이었다. 나는 두 소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말투였다. 터져나오는 눈물 때문에 몇 번이나 이야기가 중단됐다. 착한 소녀들이었다. 요리코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해줘서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두 사람을 기만해 요리코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가련한 아버지를 연기하며 신중하게 타이밍을 재고 질문했다. 요리코에게도 한 사람쯤 남들처럼 가슴 두근거리게 만드는 이성이 있었을까? 네. 이마에 노조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요리코는 히이라기 선생님이랑 친해서 저희가 자주 놀리곤 했어요. 히이라기 선생님? 나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작년 담임 선생님이에요. 고노리에가 이어 대답했다. 영어 과목을 맡고 있는 히이라기 노부유키 선생님이요. 요리코가 1학년 때도 학급위원이라서 선생님이랑 같이 어울릴 일이 많았어요. 히이라기 선생님은 모두의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그치만 요리코한테는 상대가 안 된다며 다들 포기했죠. 선생님도 마음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파고들지 않고 화제를 바꿨다. 내 속셈을 두 사람이 알아차리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름을 알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했다. 그 후로 약 1시간 동안 요리코에 대해 얘기하다가 그런 추억거리도 다 떨어지자 나는 두 사람에게 긴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저희야말로 요리코를 떠올릴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어요. 라고 둘은 대답했다. 나는 둘을 배웅하며 요리코에게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요리코의 죽음의 진상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앨범에서 작년 요리코 반 친구들 전원이 찍힌 사진을 찾아냈다. 담임교사는 요리코 바로 옆에 있었다. 30쯤 되어 보이는 미남이었지만 나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구역질에 치미는 듯한 혐오감을 누르지 못했다. 이 남자에게 화살을 겨누기 전에 하나 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었다. 혈액형이다.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혈액형이 맞지 않으면 끝이다. 문제는 어떻게 그걸 알아내느냐다. 지금 단계에서는 되도록 눈에 띄는 행동을 피하고 싶은데 과연 상대에게 내 본심을 들키지 않고 혈액형을 알아낼 방법이 있을까? 한참을 고민한 끝에 유력한 방법이 떠올랐다. 작년 가을 요리코의 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단체 헌혈이 시행되었다. 그 사실을 내가 아는 이유는 요리코도 헌혈에 참여했는데 아팠다고 말했던 걸 기억하고 있어서다. 그런 경우라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헌혈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곧바로 히이라기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그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네, 히이라기입니다. 몸이 잠긴 목소리가 들린 순간 욱신거리는 듯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적십자 혈액관리본부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내 목소리는 다소 떨렸을 것이다. 작년 가을 사이메이 여학원에서 진행된 단체 헌혈에 히이라기 씨도 참여하셨죠? 네, 예상했던 대로다. 나는 소리내지 않고 숨을 토했다. 실은 모레 RH-AB형 환자가 수술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만 현재 본부에 해당 혈액이 부족하여 긴급히... 잠깐만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헌혈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가진 기록에는 히이라기씨 혈액형이 RH-AB형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전 B형입니다. 정말인가요? 나는 당황한 척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뭔가 착오가 있나 보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서류를 기재할 때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를 기억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손이 땀범벅이었다. 입안은 바싹 말랐고 심장 고동도 격해진 상태였다. 하지만 내 안에는 훨씬 더 격렬하게 요동치는 무언가가 존재했다. 드디어 찾아냈다. 히이라기 노부유키. 너는 곧 죽음을 통해 깨닫게 되리라. 자신이 저지른 죄의 깊이를. 8월 28일 하룻밤이 지나 어제의 흥분이 가라앉자 그다지도 강고했던 내 확신이 너무나 취약하고 즉흥적인 아이디어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히이라기 노부유키는 내가 그린 범인상에 들어맞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필요 조건에 불과하다. 충분 조건은 아니었다. 겁먹은 건 결코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요리코를 죽인 범인에 대한 증오는 점점 커져갈 뿐이다. 하지만 복수라는 행위는 엄청나게 큰 대가를 요구한다. 죄를 증명하지 못한 인간을 죽인다는 건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나는 피에 굶주린 살인광과는 다르다. 히이라기가 필요 조건뿐만 아니라 충분 조건도 충족하는 인간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요리코가 죽은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시간이 헛되이 흐르도록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 머릿속에 자문자답만 거듭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일단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히이라기 노부유키를 하루 종일 꼼꼼히 관찰하기로 했다. 히이라기의 주소는 어제 전화를 걸며 조사해뒀다. 어제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히이라기는 학교 인근에 위치한 메종 미도리 기타 2층에 살고 있다. 즉, 그의 집은 공원과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에 있다. 나갔다 올게. 나는 우미에게 말했다. 오늘은 늦게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모리무라 씨한테 말 좀 해줘. 의문 어린 아내의 시선이 마음에 걸렸지만 나는 무시하고 아내의 방에서 나왔다.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았다. 벌써 8시 반이었다. 차는 두고 버스를 탔다. 21일 요리코의 발자취를 재확인하기 위해서다. 목적지에서 내려 다시 걷기 시작했다. 다급히 비탈길을 오르는 탓에 조금 숨이 찼지만 메종 미도리 기타는 금방 찾아냈다. 내 예상대로 학교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죽턱에 있었고 아자미다야 앞 버스 정류장에서 가까웠다. 최근 이 일대에 늘고 있는 독신자용 아파트 같은 건물이었다. 어쨌든 히이라기는 독신이다. 히이라기의 집을 찾고 있는데 마침 문을 열고 나온 본인과 딱 마주칠 뻔하다가 가까스로 상황을 모면했다. 어차피 그쪽은 내 얼굴을 모른다. 이번이 첫 대면이다. 그는 조깅이라도 나가는 것 같은 옷차림으로 한 손에 스포츠백을 들고 있었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등 너머로 들렸다. 서두른 보람이 있었다. 아마도 운동부 고문을 맡고 있는 게 아닐까. 이제 학생들 훈련을 감독하러 가는 거겠지. 뒤쫓는 길은 편했다. 계속 내리막길이라서 사이메이 여학원까지 걸어서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교문까지는 차마 쫓아 들어갈 수 없었지만 상관없었다.
히이라기는 육상부 고문이었다. 교정 펜스 밖에서도 그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었다. 훈련은 12시에 끝났다. 히이라기는 학교 건물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교문으로 앞질러가 히이라기가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다.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 걸까? 남색 서지 제복을 입은 수희가 내게 눈길을 보내기 시작해서 길 건너편 자그마한 카페로 물러나기로 했다. 창너머로 교문을 감시했다. 생각할 시간이 생긴 김에 커피를 마시면서 오늘 아침의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지만 예상외로 난제라 좀처럼 그럴싸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히이라기는 3시가 지나서 모습을 드러냈다. 놀랍게도 그는 곧장 내가 있는 카페에 들어왔다. 미행이 들켰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히이라기와 웨이트리스가 주고받은 짧은 대화를 통해 그가 훈련이 끝나면 항상 이 카페에 들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히이라기는 가방에서 교육 잡지를 꺼내고는 열중하기 시작했다. 나는 곁눈질로 그를 계속 관찰했다. 이 자리에서 내 정체를 밝히고 그를 추궁하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치밀었지만 가까스로 참을 수 있었다. 설사 그랬다 한들 그가 순순히 입을 열 리 없다. 손안의 카드를 드러내서 상대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가는 외려 이를 그르치기 십상이다. 지금의 내게는 히이라기가 입을 열게 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 설령 불시에 허를 찔러서 꼬리를 잡는다고 해도 상대에게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위력적인 무기가 필요하다. 요리코가 진단서를 들이밀었듯이. 진단서. 아침부터 머리를 싸매던 문제의 답이 그 순간 벼락처럼 번뜩였다. 사라진 요리코의 진단서를 히이라기가 봤다는 걸 증명하면 충분 조건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간접적으로나마 그걸 증명할 방법이 있다. 이거야말로 하늘의 계시라 할 아이디어였다. 옆자리에 앉아있는 남자가 당장이라도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을 교묘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히이라기는 물을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커피값을 웨이트리스에게 건네고 내일 또 봐 라고 말한 후 카페에서 나갔다. 잠깐 기다렸다가 나도 히이라기 뒤를 쫓았다. 서점과 슈퍼에 들른 히이라기가 매종 미도리 기타로 돌아간 시각은 5시 반쯤이었다. 그제야 알아차렸지만 그 아파트 건물은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입주하지 않은 집이 많은 모양이었다. 아래층 우편함 중에 이름 없는 곳들이 눈에 띄었다. 나는 오늘의 성과에 만족하고 귀가하기로 했다. 도중에 부동산을 3곳 정도 들러서 필요한 정보를 모았다. 계획은 빠르게 구체성을 띠기 시작했다. 전화를 한 통 걸어야 했다. 다행히 무라카미 의사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무라카미 의사는 갑작스런 내 부탁을 흔쾌히 승낙했다. 내일 오전 중에 찾아가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와 거의 동시에 전화벨이 울렸다. 나카하라 형사였다. 수사가 난항에 빠졌다고 변명조로 내게 보고했지만 거의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장기전이 될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카하라 형사가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위신을 걸고서라도 범인은 반드시 잡고 말겠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않고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나카하라 형사에게 동정심마저 느끼고 있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모리무라 씨가 돌아간 후 우미애가 나를 방으로 불렀다. 요즘 아무 말 없이 외출하는 일이 잦은 것 같아. 오늘도 그랬고 말이야. 당신 요리코 일로 뭔가 숨기는 거 아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여보,
여보, 제발 무슨 말이든 해봐. 요새 당신 얼굴 보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얼굴은 유령처럼 음침한데 눈만 이상하게 번뜩여. 마치 뭔가에 홀린 짐승 같아. 우미애가 내 눈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나는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눈을 피했다. 설마 당신 요리코를 위해서... 괜한 생각이야. 나는 다급히 아내의 말을 가로막았다. 우미의 날카로운 직감은 매번 나를 놀라게 한다. 자신을 더는 몰아세우지 마, 여보. 요리코 일은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었잖아.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게 그 애의 운명이었어. 우미애는 감정이 북받치는지 떠듬거렸다. 그보다도 당신이 마치 딴 사람처럼 변해가는 모습이다. 더 보기가 괴로워. 걱정하지 마. 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요리코 일은 가슴 아파. 하지만 나에겐 아직 당신이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나야. 괜한 걱정할 필요 없어. 여보, 당신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어. 나도 당신 못지않게 요리코를 생각해. 당신은 내게서 당신 자신을 보고 있는 거야. 하지만 생각이 과하면 몸에 좋지 않아. 하루 종일 요리코만 생각하다가 당신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 다른 데 신경을 돌리는 게 좋겠어. 슬슬 동화지필로 돌아가는 건 어때? 그동안은 전혀 안 쓰고 있었잖아. 그럴게. 그러니까 당신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죄책감을 품은 채 아내의 방에서 나왔다.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이다. 어제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나를 괴롭게 했다. 아내 말이다. 지금까지는 나는 딸과 나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요리코의 복수를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머리가 꽉 차서 나머지 일들은 백지 상태와 마찬가지였다. 생각할 시간조차 필요하지 않았다. 요리코의 복수를 마치면 응분의 대가로 삶을 정리하겠다고 각오했기 때문이다. 생을 더 이어가겠다는 몽상 따위는 이미 버렸고 내 죗값을 치르겠다고 막연히 상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남겨진 아내는 어떻게 되지? 나를 잃고 우미에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환자인 아내에게 그런 여생은 너무나도 비참하다. 모든 짐을 우미의 어깨에 떠넘기는 꼴이다. 이렇게나 중대한 문제를 까맣게 간과하고 있던 나라는 인간의 무신경함에 화가 났다. 이미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렸는데 이제 와서 발걸음을 되돌릴 수 없지만 눈앞에 당치도 않는 장애물이 치솟아 있다. 게다가 중후의 톱니바퀴는 가차없이 회전하고 있어서 내가 멈춰서는 꼴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어째서 내게 이런 가혹한 시련이 왔는지. 아무리 늦어도 하루 이틀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8월 29일 어젯밤 꿈에 요리코가 나왔다. 요리코가 수두로 심하게 열을 앓던 때의 꿈이다. 막 3살이 됐을 무렵이니까 그 사고 이전이다. 좀처럼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한때는 목숨마저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나와 우미애는 사흘 내내 한숨도 못 자고 요리코 곁에 딱 붙어서 간병했다. 무사히 회복했을 때는 기쁜 나머지 둘이서 온 방을 춤추며 돌아다녔다. 요리코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우리를 신기한 듯 쳐다봤다. 잠에서 깬 순간 밝아오는 새벽빛을 저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젯밤 아내의 말이 묵직한 응어리가 되어
마음속에 맺혔지만 나는 차질 없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집중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런 의미에서는 활동적인 하루였다. 몸을 움직여서 잠시라도 번민에서부터 멀어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에는 차를 타고 나갔다. 아내에게는 괜한 걱정을 끼치기 싫어 대학에 볼 일이 있다고만 말했지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다. 가장 먼저 희일하게 아파트에 들렀다. 어제와 똑같은 차림으로 학교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후 무라카미 산부인과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개원 시각이 지나 있었지만 아직 환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 곧바로 무라카미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 약속했던 겁니다. 라고 말하며 무라카미 의사가 내게 봉투 한 장을 건넸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신문을 찾아봤는데 따님이 무차별 범행에 희생됐다고 단정짓는 건 너무 성급한 결론 같던데요? 그건 경찰의 소견일 뿐입니다. 역시 그렇군요. 무라카미 의사가 팔짱을 끼고 지그시 나를 바라봤다. 왜 그게 필요한지 이유를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으시겠죠? 죄송합니다. 묻지 않는 게 낫겠네요. 그러고 보니 따님도 진단서를 어디에 쓸지 가르쳐주지 않더군요. 무라카미 의사가 내게서 시선을 거두고 책상을 손톱으로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다. 아직 뭔가 할 말이 남은 듯한 여벌굴이었지만 나는 마음의 문을 닫고 질문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보였다. 어렵사리 베풀어준 친절을 배신하는 격이라 마음이 안 좋았지만 무라카미 의사를 필요 이상 내 계획에 말려들게 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건네고 병원을 나왔다. 봉투 안에 든 것은 요리코의 진단서였다. 무라카미 의사에게 다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 있었다. 문안은 물론 날짜와 발행 번호에 이르기까지 8월 18일 무라카미 의사가 요리코에게 건넨 진단서와 완전히 똑같았다. 이 두 번째 진단서야말로 내 계획을 지탱하는 주춧돌이다. 이 진단서는 히이라기 노부유키를 심판하는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 후 미도리야마의 대학으로 향했다. 연구실에 얼굴을 비치기는 열흘 만이었다.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연속된 부재 기간은 곧바로 갱실된 공산이 크다. 아마도 영구히 갱신되리라. 그날을 대비해서 잡무 처리를 겸해 방 정리를 해두고 싶었다. 도저히 3시간 남짓한 시간으로 정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보기 흉하지 않을 정도로 수습할 수는 있었다. 진행하던 연구의 뒤처리 정도는 앞으로 다카타 군이 맡아서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몇 가지 오점을 끄적인 편지를 다카타 군 앞으로 써서 서랍에 넣어뒀다. 연구자로서는 실격이다. 그러나 그런 것에 미련은 없었다. 돌아가기 전 차 뒷좌석에 아내를 속이기 위한 자료 몇 권을 실어놓아야 했다. 이번에는 사이메의 여학원으로 차를 돌렸다. 조금 이른가 싶었지만 그렇지 않았다. 오늘 히이라기는 어제보다 1시간 빨리 학교에서 나왔다. 그가 카페에 들어와서 책을 펼치는 걸 확인한 뒤 학교 안으로 차를 몰았다. 다행히 수인은 어제와 다른 남자였다. 여름방학 교무실은 당직 교사만 있어서 한산했다. 그게 나의 노림수였다. 딴 일로 시끄럽게 해서 면목 없습니다. 선생님들에게는 딸이 큰 신세를 졌습니다. 외동딸이 이 학교의 학생이었다는 건 저희 부부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인사치레로 마음에도 없는 말을 늘어놓았다. 당직 교사는 처음에는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딸을 추억하기 위해 적은 돈이나마 학교에 기부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자 표정이 확 밝아졌다. 당직 교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히이라기의 책상을 찾아 그의 학생 명부를 훑어봤다. 1학년 C반 아베 미스요, 이토 아유미, 오모리 에미코, 기무라 마키. 오모리 에미코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보호자 이름은 오모리 다스오. 나이도 나와 2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적절해 보였다. 당직 교사가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돌아갈 채비를 시작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담임 나가이 선생님과 반 친구들에게도 인사 전해주십시오. 히이라기는 아직도 카페에 있었다. 나는 차 안에서 그를 감시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내 눈에 새겨두고 싶었다. 감시를 하면 할수록 히이라기를 향한 복수심은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30분쯤 지나 히이라기는 카페에서 나왔다. 나는 거리를 두고 도로 반대편에서 천천히 그를 쫓았다. 그때 마침 히이라기 노부유키라는 인간의 일면이 확연히 드러나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다. 히이라기가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중이었다. 보도에서 2걸음쯤 내디딘 그의 옆구리를 스치듯이 시빅이 급 정차했다. 그는 가까스로 몸을 피해서 화를 면했다. 보고 있던 나조차도 식은땀이 날 정도로 위험한 순간이었다. 보행자 신호가 파란색이었으니 잘못은 시빅 쪽에 있었다. 히이라기는 불같이 화냈다. 스포츠백으로 보닛을 내리친 후 운전석으로 가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소심한 인상의 운전자는 꼼짝도 하지 못했다. 히이라기가 전면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일방적으로 시빅 운전자를 몰아붙였다. 신호가 바뀌고 차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히이라기는 여전히 욕설을 퍼붓고 있었지만 뒷차가 클렉선을 울리자 어쩔 수 없이 가방을 들고는 보도로 돌아왔다. 걸음을 돌리면서도 시빅 타이어를 2~3차례 걷어찼다. 제5항. 그는 발끈하면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경향이 있다. 히이라기 노부유키의 목에 두른 밧줄이 한 바퀴 더 감기며 좁혀졌다. 메종 미도리 기타까지 그를 미행한 후 문득 어떤 생각이 나서 엑셀을 밟아 폐점 직전의 도쿄 백화점으로 향했다. 나는 장난감 매장에서 수갑 2개를 샀다. 장난감이라고는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물건이었다. 어른 한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정도는 일도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곧바로 우미에게 갔다. 다녀왔어. 늦어서 미안해. 어서 와. 손에 든 건 강의 자료야? 응. 오랫동안 강의에서 손을 떼고 있었잖아. 얼마 안 있으면 여름방학도 끝나고 슬슬 나도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내의 얼굴에 안도감이 살짝 떠올랐다가 금세 사라졌다. 아직 반신반의 하나보다. 여보, 내일은 집에 있을 거야? 구니코 씨가 온대. 내일이면 괜찮아. 나갈 일 없어. 잘됐다. 아내가 불편한 손을 앞으로 내미는 것처럼 지그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우미의 뺨을 어루만졌다. 방금 무슨 말 했어? 아니,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는 대답했다. 사실은 말했다. 우미애, 당신을 사랑해.